네, 버스로 민생 탐방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번째 지역 순회 일정이 마무리됐죠. 이런 가운데 중간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산은 재미없다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두고 지역 비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야구장을 찾으며 민심 행보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각 후보들이 4개월도 안 남은 대선 일정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을 돌았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2030 얘기도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번 의미와 그다음에 캠프에서는 어떤 성과라고 느낄까요? 이번 지역 탐방, 첫 번째 지역 탐방을요? 예.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통상 이제 알고 있는 메타버스하고는 진짜 전혀 다른 거죠. 통상은 메타버스라고 보통 말하고 예. 이번 건 메타버스 맞죠? 예,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활동 메타버스인데 예.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고요. 8주 동안 이제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네. 후보께서도 오늘 선대에서 말씀하셨는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다른 것이다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간 뭐 여러 가지 분석이나 보고를 통해서는 들었지만 실제 우리 20, 30대 세대들이 어떠한 고통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2030 세대가 실망하거나 또 이제 지지를 철회한 주요 원인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라든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와 정책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2030 세대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예. 과연 저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선대 전에 기획된 일정이긴 하지만 첫 메타버스 일정에서 2030 세대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2030 세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과 답을 얻지 않았나 예. 그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PK를 먼저 선정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래부터 바람을 좀 끌고 올라오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늘상 선거 때마다 있는 그런 아마 선거운동 루트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2030 세대들과 정말 소통하고 싶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해명을 내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들 이해관계와 밀접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게 공정한가, 이게 정의로운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게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해왔던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감 때 해명, 뭐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답변 내용을 볼 때 네. 2030 세대가 이게 상식적 측면에서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먼저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정서적 접근을 해야지 2030 세대가 마음 터놓고 나서 대화를 할 텐데 예.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메타버스에 대한 그 소통 추진이 뭐 산업체, 거제시 가가지고 뭐 대선 조선해양과 관련된 이런 민심 청취하는 거 좋죠. 그런데 2030 세대를 초청해서 하는 만약 기획이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예. 저는 그것은 조금 핀트가 잘못 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관련 얘기는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듣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측에서야 이제 계속 대장동 이슈가 이 선거 전략에서 유리한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안에 대장동 이슈를 대입시켜서 비판을 하실 거로 보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마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있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문제는 물론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의 몫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사실을 숨기고 있다거나 어떤 부분을 왜곡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수차례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2030 세대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후에 이제 뭐 선거 내내 대장동 이슈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함정 판단하실 거로 봅니다. 제가 하나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런 입장이시라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심적이면 특검하겠다. 이거 특검 안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명확하고 단순한 입장 표명을 하시면 저는 2030 그분들이 억울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각 후보의 행보를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부산 지역에서 말한 부산은 재미없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이 사실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주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재미있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부산을 폄훼하는 발언이다 공개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에서는 아전 인수식 왜곡이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재미없다라는 것이 일각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이 어떤 흥미, 유흥 이런 거를 놓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앞에 있는 젊은 세대의 언어를 쓴 것 같아요. 재미없다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사업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도 사업상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예. 전 그런 언어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이런 이제 말실수가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 그때 그 당시 선대위원장일 때 2020년도에 그때 초라하다는 또 예, 단어를 예. 쓰셨고요. 뭐 박재호 그 부산 시당위원장은 한심하다 뭐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했어요. 선거 때만 하신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진단을 할 때 이러이런 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무미건조하게 하면 될 텐데 항상 보면 뭔가 분노를 일으키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가치평가적인 언어를 쓴다는 거죠. 한심하다, 초라하다, 재미없다. 그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객관적인 진단과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시면 될 텐데 규정하는 거죠. 그럼 그 잘못은 누구냐? 그럼 뭐 부산시를 지지하는 부산시가 지지하는 어느 특정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다소 좀 분열 조장적인 그 단어가 아닌가. 예. 예. 거기에까지 미치지 않으셨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나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뭐 사과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단어 뭐 발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선거 때마다 비슷한 결의 유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언으로 덮으시겠죠. 계속된 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망언 실언을 홍준표 후보가 뭐 20몇 가지로 뭐 축약해서 발표도 하셨는데 5개씩 발표했죠. 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 내용을 지역 비하로 해석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비교해서 보자면 윤석열 후보의 그간의 실언이라 혹시 망언이라고 했던 내용들은 맥락을 통해서도 해석되지 않는 분명한 실언입니다. 거기에는 가치 판단과 인식의 어떤 문제가 있던 부분이 드러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실언이라고 보는데 이 지금 저 이재명 후보의 그 지역 재미없다는 발언은 그 현장에 참여했던 질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얘기였고 예. 의도나 앞뒤의 맥락상 이게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불쾌하게 느꼈을 발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걸 지역 비하 발언으로 규정을 하고 제발 지역 비하 발언으로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일단 일종의 어떤 언론 홍보를 국민의힘 측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역민들의 민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앞뒤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제 균형 발전 얘기하다가 2030 세대와 균형 발전 얘기하다가 부산은 재미없잖아 솔직히 재미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보다는 좀 뭐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초반에 생각하신 그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정치적 언어는 아닌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후보의 언어는 그게 아니죠.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재미없다라는 것은 본인이 규정하거나 예. 본인이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뭔가 근거를 대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무미건 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이런 점을 좀 보완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하면 좋은데 네. 항상 어디와 비교하고 어떤 정치 집단의 정치 행위와 비교하고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그래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뻔하다. 이건 예. 뻔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정도 민주당이 이미 그런 논란으로 곤혹을 겪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께서도
뭐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어를 굳이 저렇게 쓸 이유는 없다. 조심할 필요는 생각합니다.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앞뒤를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쭉 들어보시는 것도 평가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고 119에 실려서 이제 잘 어쨌든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을 하는 중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가 직접 119에 전화한 통화 파일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 먼저 들어보시죠.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양지 그뭐 인데요. 양지 그뭐 동이요? 네네네.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좀 올라와 주시면 더 낫겠고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 가지고 얼굴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일단 여러 개를 공개했습니다. 119 신고 접수 녹취록을 먼저 공개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의혹이 또 뭐 안 풀렸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료 사실 확인서도 공개했고 마지막에 통화 파일까지 공개한 거잖아요. 통화 음성 내용까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계속 뭐 걸리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내용의 지라시를 저도 보긴 봤는데 그게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네. 마치 제2의 시발단 얘기하면서 이것이 일부 정치 세력, 국민의힘이라고 보겠죠. 네. 지지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냥 해명하고 이런 예. 뭐 오해가 있거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아다니면 거기에 대한 해명하고 금방 말씀하신 거대로 객관적인 자료 공개하고 하면 될 것이지 네. 이것이 뭐 조직적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거죠. 양 정치 집단이 그렇게 되면 지지 세력끼리 이거 너네 조직적으로 했냐 안 했냐 갖고 또 서로 계속 언급이 될 텐데 저것이 과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유리한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돌아다니는 그런 지금 많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그거는 허위 사실로 보는데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의 대응이 좀 문제다 이런 말씀이셨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고가 새벽 1시경에 있었는데요. 예. 그다음 날 아침부터 조직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도 사실이 확인될 수 없는 아주 구체적 무슨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재벌적으로 어떤 가십성 이슈가 흥미를 느낀 자발적 대중들이 나눈 정도의 지금 문제냐. 그 이상의 뭔가 어떤 배경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까지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워낙 이 허위 사실 유포가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마치 어떤 준비됐던 이런 대응팀이 있는 것처럼 준비됐던 방식으로 유포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부 관심 있는 몇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꽤 조직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이 선거 전략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선거 초반에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실제 이거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국민의힘 선대위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비단 주머니 안에 이런 부분을 잡는 프로그램까지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런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부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서 지지층 일부가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이후에 선거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전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은 국민의힘에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지라시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 자체는 이 시국에 저는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 판단이죠. 그런데 각기 그 지라시를 접한 사람들은 각 국민별로 생각이 다르겠죠. 그걸 갖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지지층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아니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각자의 판단이고 다만
사실이 아닌 점을 퍼뜨리는 것은 그건 범죄죠. 그래서 아마 예. 민주당 측에서도 고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 한두 분을. 그 수사 결과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퍼뜨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송영길 대표 말씀이 예. 적절치 않다는 거고 2018년도 그래서 추미애 그 전 대표 시절에 그 드루킹이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판단을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건 괜찮아요. 국민들께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건 좋은데 이거 특지 정치 세력을 그 선거 국면에 소환해가지고 너네가 그랬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드루킹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대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예. 사건이 있었고 그걸 수사했던 게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이런 내용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또다시 유사한 유형의 불법 선거 운동이 자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물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전에 여야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의 응고도 적절하지 않다는 메시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저희는 그 메시지를 크라켄인가요? 그래서 비단 주머니 1번이었잖아요. 예, 첫 번째 비단 순서상 주머니. 1번 됐다고 예.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피해를 본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방어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크라켄을 만들어서 다시는 여론조사하기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기 방어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집권당이면 사실은 중앙선관위 등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여론 방지 대책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그 부분도 아쉽다라는 생각. 이번에 한국일보 만평을 보니까 그 크라켄인가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했던 그 거기에 적용하면 뭐 잘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만평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네. 키워드에 관련된 댓글이 있으면 댓글에 공감, 비호감, 호감, 비호감 예. 그런 걸 이제 그 비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이 내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들고 나온 카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일단 이번 제안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서울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종부세 논란은 이미 1년 전에부터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8월 달에 이제 여야 합의로 해서 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또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예산된 측면이고 물론 이게 이제 선거 국면에서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불리한 이슈인 건 분명하고요. 이제 그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선거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실제 실천하고 실현하고 종부세 폐지라든가 재산세 통합을 할 의지와 계획이 분명히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슈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 있었고요. 네. 그때도 똑같이 부동산값 폭등 이후에 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이 됐고 세금 폭탄 이슈를 계속 제기하면서 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이명박 후보가. 2008년에 종부세 폐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부자감세 또 재산세 통합일 경우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니까 슬그머니 걷어들였어요. 그 뭐냐면 선거 때 세금 폭탄이라든가 세금 부담에 대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유권자를 자극하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서울에서 특히 이제 과세 대상자가 서울 지역에 많고 예.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세금이 단 몇만 원이라도 증가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국민은 없으니까 네. 선거용으로 보면 뭐 할만한데 과연 이게 종부세 실제 한 1.5에서 1.7% 과세 대상이 되는 이 세금을 세금 폭탄이라는 논리로 해서 이거를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실제 그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실현하고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또 이제 선거가 지나면 집권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국민이 또 이 선거 국면 지났을 때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이 정치적 선동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차분해지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부자감세라는 또 주장이 다시 나오게 되면 또 걷어들일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선거용 목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선거용이라는 비판이셨고요.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로 있던데. 이게 이제 그 선거용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부자감세라는 이런 프레임이 있어요. 종부세 이걸 이제 개편하겠다 그러면 네. 그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리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더 훨씬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실질 조세 이 부담 능력이 고려 없이 되는 거예요. 집값 오르면 내가 실제 돈을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 세금도 보면은 최고 6%예요. 6%에 10년 매기면은 60%예요. 소유권을 잃는 거예요. 이거 무상으로 그냥 뺏기는 거하고 다름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헌법적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자산에 비추어서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는데 양도세를 매길 때 그동안에 냈던 종부세를 빼주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편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하신 선거만 봤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전혀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이 종부세 말씀드리면 지금 6% 최고세율은 서울 지역의 소위 똘똘한 주체에 그 가진 이주택자고 그 대상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치 대다수가 과세 대상이 돼서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끼는 정책인 것처럼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헌법적 판단의 문제는 이미 2008년에 헌재에서 이 부분이 헌재 헌법재판에 회부가 돼서 물론 인별 과세하고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은 유연한 판결이 있었지만 실제 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 부분들이 비판을 하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라든가 목적 그리고 뭐 이 세부담을 좀 완화해서 실제 그 혜택을 전국에 나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부세의 헌법적 가치도 인정이 돼 있고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부과되는 상금이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그 2005년인가 4년도 헌법재판소 취지는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종부세율이 2%였고 일단 그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80%였어요. 지금 95%입니다. 올해는. 무슨 말이냐면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과세표준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세율도 지금 3%로 올랐잖아요. 아까 6%는 최고 세율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미 뺏어갈 수 있는 세금 액수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늘었어요. 딱 3%로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10년이면 30%예요. 가액.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분명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부세의 이 그 행정 목적이 뭐냐면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그 종부세로 인해서 추구할 수 있는 행정 목적이 달성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세금의 목적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도세 이런 데 그걸 빼주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 아마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더 구체적인 뭐 정책이 나올 테니까요. 각 후보마다 그때 더 나오면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까? 저는 모르죠. 사실은 이제 뭐 아시는데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표와 뭐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 정도가 정확히 알겠죠. 그러나 아마 제 추측컨대는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은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나오는 게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총괄은 김종인, 상임은 상임은 김병준 위원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정책적으로 많이 의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찾아뵙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오시나? 그럼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막 언쟁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같은 공간에 계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들어오게 되면 역할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꺼려하는 부분이 저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메시지 일원화가 안 될 수 있다. 이 부분 항상 그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전달 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선대위가 복잡해진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전달상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 선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책 개발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은 다르지 않을까. 혹시 선대위에 합류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면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과 좀
다르다. 뭐 굉장히 큰 메머드급 선대위 말고 실무형 위주로 차리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것도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비슷하다. 윤석열 후보와는 다르다. 이렇게 세 명의 생각이 다르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저는 약간 세 측의 그 의견이 다소 다른 걸로 보여져요. 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선대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 또는 선거를 이기려고 치른다는 의미에서 보면 틀리지 않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일단 본인의 색깔은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169명 의원이 전부 다 선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선대위원장만 13분이에요. 다만 여기서 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업종이 중복되다 보면 일을 실제 안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 네. 미루면서. 여기에 대한 걱정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마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누굴 빼고 누굴 넣고 이런 그 뭐 가감식보다는 더하기식으로 가가지고 선대위 구성과 선대위에서 업무 체계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만약에 보충한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굳이 메모드급 선대위를 반대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죠. 예.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그 누군가가 각자 맡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대위라는 것이.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또 많이 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대위 직함 갖고 있다고 항상 중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앙에서 선대위의 어떤 메시지 전달 통로라든가 결제 개선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두 분의 의사가 그렇게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막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 게 내년 대선 이후에 대선하고 같이 또 5개 지역구 선거도 있고요. 국회의원. 그다음에 3개월 후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해관계가 얽힌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이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논의가 이 선대위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든가 선거를 그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한 어떤 조직 구성의 문제에 국한돼 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캠프 간에 신뢰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의힘에 갖게 될 어떤 세력 균형이라든가 누가 주도하고 또 지방선거를 하게 될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너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당연히 뭐 그 국민의힘 당원에도 실제 당무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후보가요? 보면, 예, 후보가. 그러니까 선대 인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나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은 이게 단순히 후보를 돕기 위한 시스템 문제만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선대위 권한 체계에서부터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당의 중심, 그것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힘을 얻어서 이준석 대표 중심의 당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보면 이런 정도의 실을 갖고 대충 봉합해서 선대위를 출범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대한 어떤 그 대선 이후를 놓고 세력을 놓고 다툼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예. 구성 자체도 지금 뭐 나오는 안에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될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김준영 위원장이 뭐 이 선대위 위원장으로 오시고 김병기 위원장이 또 적절한 위치를 맡고 또 당의 어떤 중진들이 실무형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기대하는 것 같이 그 일사불란한 선대위가 돼서 후보 중심의 그렇게 갈등 없는 선대위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 국민의힘 그 대선 체제를 보면 선대위 체제를 보면 원래 총괄선대본부장이 실제 재정 인사를 총괄을 해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이 있고 선대위에 총괄선대본부장이 있는데 네. 실제 총괄선대본부장과 그 사무총장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둘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예. 어떨 때는 총괄선대본부장만 있는 경우도 있고 임명을 근데 지금 만약에 총괄선대본부장을 두지 않는다면 예. 그리고 이제 각 분야별로 본부장을 별도로 둔다 그러면 당의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당장 지금 거죠. 사무총장 인선 때문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기호 사무총장은 지금 사임을 표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확실히 말을 했거든요. 뭐 당대표 말이 맞겠죠. 그런데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할 때는 당대표가 어느 정도 의견이 교감 이시 발표가 됐겠죠. 그러니까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이게 6개월인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총괄선대본부장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사무총장이 그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후보 측의 신임을 못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또 좌불안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이 그만두는지 여부 또는 어떤 분이 오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